이준석이 감사를 전한 그분.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차기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도전에 나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이제 익숙하기만 하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네, 류지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그분,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도에 같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그분의 감사 인사를 전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 본인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본인이 많은 감에 젖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수당의 당대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자인데 30대고요. 예.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흥행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훨씬 더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지금 그 한 가운데 중심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는 거고 또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예. 영남, 비영남 혹은 영남권, 수도권 이 경쟁 구도로 흐를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다른 초선 의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지금 세대 대결, 신구 대결로 치닫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당대표 경선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데 일조한 게 또 이준석 전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2011년 이제 비대위원으로 처음 정치 입문해서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청년 정치인 중에서 10년 동안 정치권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한달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자신의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전 최고 말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수권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감에 젖어들었을 것 같고 예. 그 최초의 시점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말씀처럼 이 전 최고위원에겐 박근혜 키즈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권 말기에 보면은 3년차쯤 되니까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네, 이렇게 쓴소리를 하던 이 전 최고위원 왜 갑자기 감사 인사를 전했을까요? 채널A가 이 전 최고위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발탁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과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구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정치적 의미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표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정치인에게 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이 8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야당은 이제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책임당원이 한 30만 정도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TK 대구 경북이 30, PK 부산, 울산, 경남이 25 이렇게 해서 50%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지금 핵심 관계자한테 조금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TK가 한 40 정도 되고 PK가 한 30 정도 된다니까 사실 결정적으로 영향이 많은 데다가 그 중에서도 TK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아니 당신 왜 대구시장 나올 때 야당이면서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하냐고 유권자들한테 얘기하냐고 다그치니까 김부겸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원님도 선거 출마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해 못합니까? 야당 후보조차 박근혜 대통령하고 협력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대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인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거명한 거는 이해가 가고 다만 그래도 그 탄핵에 반대한 건 아닌다고 이제 그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켰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대구 유권자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러면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 잡고 정치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TK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거겠습니까?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도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개혁을 원하고 정치에서의 세대 교체를 원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모든 유권자가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결국 그 당심조차도 결국은 민심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당 후보들이 어떤 생각으로 TK에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만 자극하면 내가 표를 받을 거다? 아주 얕은 계산입니다. TK 유권자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지금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도울 수 있으면 인간적으로 돕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다시 정치인 박근혜한테 표를 준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대구에서 들은 민심입니다. 네. 이도 의원이 개인적으로 대구에 들은 민심까지 전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는 무려 9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최근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19%, 나경원 전 원내대표 16%,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7%, 김웅, 홍문표 의원 4%, 조경태, 김은혜 의원 2% 이렇게 지금 선호도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신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제히 영남을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 간담회에 주호영, 나경원 그리고 김은혜 후보 등이 나란히 행사에 참석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각자 다 TK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조금 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도 했지만요. 자, 저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도훈 의원께서는 박근혜 마케팅 같은 거 얕은 수다. 대구도 TK도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사실은 영남권 구애의 한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뭐 이준석 전 최고가 과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정치에 처음 발을 딛게 한 그분인 건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내가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해준 그분에 대한 감사, 초심은 그거는 다를 수 있다. 전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애증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 얘기해보자고요. 민주당 대선주자, 빅3, 나머지 잠룡들. 호남구에 하지 않고 대선주자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국민의힘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어디나 지역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 문제를 좀 타파하지 않은 목소리는 저는 높아졌고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든 혹은 뭐 진보든 좀 수도권과 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기반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농 기반을 함께 균형 잡으면서 이 정치를 이제 다각적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호남으로 달려가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영남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기 전날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이 대구 TK가 바로 우리 보수의 뿌리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보수 정치는 없어요. 그러면서 특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류 변호사님, 저는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당권 경쟁에 한창인 김은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상위 1% 논쟁으로 맞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가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페미니즘의 성격을 가진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이 이제 그런 부분을 꼬집은 거예요. 뭐 여성 청년 호남 할당제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까지 소외받고 차별받는 어떤 계층 집단에 대한 할당제를 폐지해버리면 완전 경쟁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럼 당신이 원하는 공정한 결과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냐? 결국 1%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꼬집으니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아주 노련하게 맞받아친 거죠. 네. 아, 당신은 근데 재산상이 1%지 않느냐. 나도 한번 재산상이 1% 하면 되고 싶다. 이렇게 꼬집으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준석 전 최고가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영향이 커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여성 청년 할당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주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종래에 이제 차별을 받아온 집단한테 그 집단의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을 주는 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또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별이 해소되면 예.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쟁점은 여성에 대한 예컨대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됐느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이준석 전 최고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할당제를 없애자는 주장인데, 예.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젊은 세대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여성 차별이 해소됐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그리고 정체성 정치를 이렇게 어떤 집단, 나와 너, 남자, 여자,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렇게 가르는 정치는 이준석 전 최고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분열 정치를 야기하니까요. 네. 류지아 변호사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